호남 지방에 김비장이 있었다. 그는 무인으로 평소 임기응변에 능했다. 어느 날 김비장이 산속의 좁은 길을 가다가 한 주막에 들게 되었는데 그 주막집 아내가 잠옷 예뻤다. 산속에서 보기 어려운 귀한 물건이라 할만했다. 김비장은 그녀를 범하고자 때때로 눈길을 주었고 여인 또한 그의 뜻을 이해하는 듯했다. 바야흐로 밤이 오고 잠자리에 들 때가 되었다. 하지만 산속집이라 방은 한 칸뿐이었다. 주인과 손님이 나란히 자야 했고 남녀 간의 분별을 둘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김비장은 아래쪽에, 주인은 위쪽에 누웠고 주인의 아내는 두 남자 사이에 누웠다. 그랬는데도 그의 남편은 조금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김비장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야심하여 깊은 잠이 들자 김비장은 말없이 살금살금 손을 들어 여인의 아랫도리를 만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기둥만한 남자의 약물이 만져지는 것이 아닌가. 김비장은 깜짝 놀라 그들의 계책에 빠졌음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네 아랫도리가 내 것보다 크구나. 그러고는 천연덕스럽게 돌아누웠다. 주인은 그의 아내를 불러 말했다. 불을 켜고 술을 데워오시게. 이에 김비장은 괴이하게 여기며 반드시 나를 욕보이려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과연 부인이 술을 가지고 오니 주인은 김비장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손님께서는 아직 깨지 아니하였소? 김비장은 거짓으로 반쯤 잠든 것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겠소. 그렇다면 잠깐 일어나 함께 술잔을 나누는 게 어떠하오? 김비장은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고 그저 좋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주인은 아내로 하여금 김비장에게 술 한 잔을 올리도록 하고 자신은 스스로 한 잔을 따라 먼저 마셨다. 그러고는 다시 김비장에게 한 잔 건넨 후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더니 몸을 바르게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다. 나는 상놈이 아니요. 이 산골에 살면서 살 길이 없기에 첩을 구해 술이나 팔며 지내온 지 오래되었소. 이 여인이 못생긴 얼굴은 아니기에 지나가는 나그네들마다 이 여인에게 마음을 두더군요. 그럴 때면 매번 한 방에서 같이 머물게 하여 밤이 깊어지면 여인과 자리를 바꾸어 누웠소. 같이 자던 나그네가 그런 줄도 모르고 희롱하면 나는 크게 화를 내며 어찌 이리 무례하냐며 꾸짖었소. 그러면 나그네는 부끄러워하면서 죄를 빌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내주기도 했소. 이젠 이런 일이 몸에 배었죠. 그런데 내 아랫도리가 내 것보다 크구나라는 말은 창졸간의 임기응변을 보인 것이니 당신은 참으로 호남이라 하겠소.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마음을 두었다가 마침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요. 나는 이로써 떠나려 하니 당신은 이 여인과 동침하시구려. 주인은 여인을 돌아보고도 말했다. 장부를 잘 섬기시게. 나는 자네와 이별하려네. 그러자 김비장이 말했다. 그렇지 않소. 당초에 나와 당신이 모를 때는 혹 위롭지 못한 마음이 생겼을 수 있소. 하지만 지금은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술잔을 잡았으니 곧 친구라 하겠소. 친구가 되었는데 어찌 당신의 첩을 욕보이겠소? 그렇긴 그렇소. 내가 또 실례를 했구려. 두 사내는 다시 술을 내오라 하여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보울살이를 하던 사또가 임기가 끝나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경세제에서 정을 통하였던 애기와 이별하는데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 곁에 있던 노파가 또한 같이 통곡하는지라 사또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자네는 왜 우는가? 이 늙은 것이 저 기생이 이곳에서 정인과 이별하는 장면을 좋기 20차례는 더 보았었지요. 예전에는 그리 슬퍼하지 않고 신랄같이 가는 눈물을 흘릴 뿐이더니 오늘은 여러 갑절 슬퍼하여 통곡까지 하며 눈물줄기가 대나무처럼 굵습니다. 사또께서 얼마나 방중술이 훌륭하시고 정력이 전륜하시기에 저 기생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으셨는지요. 이 늙은 것이 감동되고 부러워
부지불식 중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기분이 좋아 기뻐하며 옷을 벗어 노파에게 주었다. 이별을 마치고 문경세제를 넘어 한참 길을 가는데 풍설이 침으로 추위를 견디느라 신음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할만구에 술수에 빠졌군. 그러나 후회한들 어쩌겠나? 지나가는 어떤 자가 있어 이 광경을 보고 시를 한 수 지어 읊었다더라. 세제에서 가인과 울며 이별할 적에 어떤 노파 또한 함께 울었네. 마음이 미혹되어 옷 하나를 벗어주고 추위에 신음하며 후회한들 소용없네. 한 재상에게 딸이 있었는데 출가한 지 1년도 안 되어 남편을 잃고 부모 곁에서 살았다. 하루는 재상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보니 딸이 아랫방에서 곱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단장하고 있었다. 딸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다가 거울을 던져버리고 얼굴을 감싸고 크게 통곡했다. 재상은 그 모습을 보고 몹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밖으로 나와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때마침 평소 알고 지내며 집에 드나드는 무변이 와서 문안 인사를 올렸다. 그는 집도 처도 없었지만 젊고 건장했다. 재상이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했다. 자네 신세가 이리도 공궁하구먼. 내 사위가 되지 않겠는가? 무변은 황공하여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인. 그 뜻을 알지 못하고는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재상이 말했다. 농담이 아닐세. 그러고는 괴짝에서 은자 한 봉을 꺼내주며 말했다. 이걸 가지고 가서 튼튼한 말과 마차를 3-4개. 오늘 밤 8호에 종이 울리면 우리 집 뒷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게나. 절대 때를 놓치면 안 됐네. 그는 반신반의하며 일단 은자를 받고 재상의 말에 따라 마차를 준비해 뒷문에서 기다렸다. 어두운 곳에서 재상이 한 여자를 데리고 나와 마차 안으로 들여보내고 무변에게 단단히 일렀다. 곧장 북관으로 가서 살게. 이 집안에는 발을 끊게. 그는 곡절도 모르고 마차를 몰아 성문을 나서 길을 떠났다. 재상은 집에 들어와 아랫방으로 가서 통곡했다. 내 딸이 자결했구나. 집안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며 모두 슬퍼했다. 이어 재상이 말했다. 내 딸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내가 염습할 것이니 오라비라 해도 들어와 볼 필요가 없다. 재상은 이불로 시체 모양을 만들어 수의로 덮고는 비로소 시가에 알렸다. 그리고 입관을 하고 나서 시가선산 아래에 장사를 지냈다. 몇 년 뒤 재상의 아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북관 땅을 돌다가 한 곳에 이르러 어느 민가에 들어갔다. 주인이 일어나 맞이했다. 두 아이가 곁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맑고 빼어난 모습이 잠옷 자기 얼굴을 닮아 암행어사는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날이 저물고 또 피곤하기도 하여 그 집에서 묵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자 안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나와 암행어사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가 놀라서 자세히 보니 이미 죽은 누이였다. 매우 놀라 사정을 물었다. 누이는 부친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살게 되었으며 이미 2 아들을 낳았으니 낮에 본 그 아이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했다. 암행어사는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동안 쌓인 회포를 대강 풀었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렸다가 누이와 작별하고 떠났다. 암행어사는 복명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아버지를 모시고 앉아있다가 주위가 조용해지자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번 행차에 괴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상은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감히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재상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영조 때 장씨, 이씨, 현씨성을 가진 세 무변이 병조판서 홍봉안의 문화에 기탁하고 있었다. 그들은 10년 동안 벼슬을 구하기 위해 가산이 기울도록 뇌물을 주었지만
한 자리도 얻지 못했다. 하루는 세무변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후원에 모여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먼저 장무변이 말했다. 나는 대감이 받는 식사나 한번 맛보았으면 하네. 이무변도 말했다. 나는 큰 몽둥이로 대감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내 마음이 상쾌하겠구먼. 현무변도 말했다. 나는 대감의 첩을 가늠하여 은문에 불이 일어나게 하면 여한이 없겠네. 이야기를 마치고는 각자 바깥채로 되돌아갔다. 그때 마침 병조판서는 별실로 가는 길에 우연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을 불러 물었다. 자네들은 아까 후원에 있으면서 무슨 말들을 나누었나? 세 사람은 놀라 하얗게 질렸다. 장무변이 먼저 대답하였다. 소인이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감의 식사는 다양한 야채 반찬, 삶은 고기, 회 등 고량진미로 볼이 튀어나올 정도인데 소인은 늘 대감이 먹다 남긴 음식이나 먹었습지요. 지금 10년 동안 먹어도 배는 부르지 않았고 반찬도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감이 받는 밥상이나 한번 받아봤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무변도 대답하였다. 대감께서 이미 들어 알고 계시니 소인이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소인이 대감 문화에 위탁한 지 10년 동안 바랐던 것은 오직 벼슬 한 자리를 제수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기울이고 가산을 탕진하는 데까지 이르렀지요. 그런데도 대감께서는 조금도 마음에 두시지 않더군요. 소인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결정하니 원컨대 큰 몽둥이로 대감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면 내 마음도 상쾌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무변도 대답하였다. 소인은 대감의 음식을 맛보고 싶지도 않고 또한 대감께 분한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대감께서 거느리고 계신 아름다운 계집이 있사온데 소인이 그 계집을 보고 사모하게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릇 호색이란 것은 사람에게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원컨대 대감의 첩을 가늠할 수 있다면 한이 없겠다고 한 것입니다. 병조판서는 장무변에게 말했다. 자네는 다른 소원이 없느냐? 없습니다. 이무변에게도 물었다. 자네는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겠느냐? 만약 할 수 없다면 소인이 어찌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에 냈겠습니까? 병조판서는 이에 마루 위에 다리를 쭉 펴고 이무변에게 큰 몽둥이를 주며 말했다. 부러뜨릴 수 있다면 내 다리를 부러뜨려 보아라. 이무변은 분노로 인해 관을 뚫을 만큼 머리칼이 쭉 뻗서더니 입술을 깨물고 이를 갈며 몽둥이를 들어 돌진하였다. 병조판서는 놀랍고 두려워 급히 다리를 빼서 피했다. 몽둥이는 마룻바닥에 내리꽂혔다. 내리꽂힌 몽둥이는 부러지고 마룻바닥도 부서졌다. 이에 병조판서는 웃으며 말했다. 진실로 무사로군. 그러고 나서 현무변에게 물었다. 자네는 내 첩을 가늠할 수 있겠나? 대감께서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소인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병조판서는 곧바로 첩을 불러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현무변에게 말했다. 한번 가늠해보게. 현무변은 그 첩을 눕히고 가늠하였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일어나더니 큰 몽둥이로 여인의 엉덩이를 힘껏 치며 말했다. 은문의 열기가 이처럼 세니 불이 날 지경이구나. 이 여인에게 물을 퍼부어 불을 꺼야겠도다. 병조판서는 웃으며 말했다. 진실로 장부일세. 그러고는 장무변에게 말했다. 자네는 헛되이 먹고 마시자고 내 문화에 위탁하였으니 어찌 국가의 뜻을 두겠는가. 이에 배불리 먹이고는 돌려보냈다. 그리고 첩은 현무변에게 주고 선사포첨사를 제수하였다. 이무변은 선정관으로 삼았다. 옛날 해주고을에 유시성을 가진 술사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특히 풍수지리에 능하다는 소문이 나서 인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초빙해 조상의 좋은 묘 자리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이 술사도 나이가 드니 병들어 누워 임종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첫 딸을 낳고 이어 두 아들을 낳아 이남 일녀 모두 혼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술사의 두 아들은 부친의 병세가 점점 나빠지니 하루는 그 옆에 와 앉아 이렇게 물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풍수지리에 능하시어 평생 동안 남의 묘자리를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편히 쉴 자리를 정해주지 않았사오니 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큰일이옵니다. 그렇겠지. 지금 집안에 다른 사람은 혹시 없느냐? 예, 소자들과 집안에 안 사람들만 있고 외인은 없사옵니다. 이에 술사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잘 들어라. 우리 산의 등성이 근처에 쓸만한 묘 자리 두 곳이 있느니라. 그 한 땅에는 어느 좌방향으로 산소를 쓰면 대대로 자손들이 높은 벼슬을 할 것이고 다른 한 곳은 어느 좌방향으로 산소를 쓰면 자손들이 큰 부자가 될 것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도록 해라. 그때 일찍이 오시내 가문으로 시집을 간 술사의 딸이 부친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마침 친정에 와 있다가 이 얘기를 창밖에서 모두 엿들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술사가 세상을 떠나니 집안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했고 입관 성복도 마쳤다. 이에 두 아들은 부친이 일러준 두 자리 중 어느 곳으로 정할 것인가를 의논하면서 우리나라는 부자보다 높은 벼슬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 라고 의견을 모아 후손들이 높은 벼슬을 할 것이라는 그 자리로 결정하고 남은 장례 준비를 진행했다. 이에 장례날 입관 시간을 받으니 아침 일찍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두 아들은 장례 전날 오후에 사람들을 시켜 묘혈을 파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진 뒤 그들은 파놓은 묘혈에서 밤새 지키기로 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근처에 자리를 마련하고 밤샐 준비를 하는데 곧 그들의 누나가 이불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두 동생은 자신들에게 주려는 이불로 알고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는데 누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여러 날 밤잠도 못 자고 고생을 했는데 오늘 밤까지 안 자고 여기를 지키면 내일 장례를 치르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구나. 그래서 오늘 밤 이 묘혈은 내가 대신 지킬 테니 두 동생은 집으로 내려가서 자고 내일 장례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이곳은 집에서도 멀지 않고 내 자라면서 자주 오르내리며 살았으니 걱정 말고 돌아가 자거라. 이에 두 동생은 고맙게 여기면서 집으로 내려와 잤다. 그러나 이것은 누나의 흉계였다. 곧 후손들이 높은 벼슬을 한다는 이 자리를 나쁜 땅으로 보이게 하여 친정 부친의 산소를 다른 곳에 쓰게 하고 여기는 뒷날 자신의 시아버지 묘로 쓰려는 계책을 꾸민 것이었다. 그래서 두 동생을 집으로 내려보낸 누나는 밤새 물을 길어 다 파놓은 묘혈에 부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두 동생이 새벽에 올라와 보니 묘혈에 물이 고여 있기에 아뿔싸 틀렸구나. 아무리 후손이 높은 벼슬을 할 땅이라지만 이렇게 물이 고여서는 장지로 적합하지 않다. 여기는 도로 메우고 부자가 날 것이라고 하신 그곳으로 다시 정해야겠다 라면서 한탄을 했다. 그리고 급히 일꾼을 시켜 그 자리를 메우고 부자가 나올 것이라고 한 장소로 가서 서둘러 장례를 마쳤다.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은 장례 후 사무제까지 잘 마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술사의 딸은 모친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시아버지 산소를 좋은 곳으로 개장하려고 임시로 가매장을 해두었답니다. 그러니 일전에 친정 아버님 산소를 쓰려다가 물이 나서 도로 덮은 곳을 우리 시아버지 산소로 쓸 수 있도록 두 동생에게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친은 이왕 버려둔 곳이니 물이 나도 좋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아 두 아들의 의견을 물었다. 얘야, 내 부친은 이미 좋은 곳에 묘를 썼으니 지난번 물이 나서 덮어둔 그곳을 내 누나 시아버지 산소로 쓸 수 있게 주면 어떻겠느냐? 내 누나가 마땅한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물이 좀 나더라도 그곳을 달라는구나. 이렇게 딸의 말을 전하면서 주고 싶은 뜻을 비쳤다. 그러자 두 아들은 이왕 못 쓰고 버려둔 곳이니 누나에게 주어도 무방할 것 같아 그대로 허락했다. 그리하여 술사의 딸은 시아버지의 산소를 그곳으로 이장했다. 훗날 해주 고을에는 유씨 가문에서는 부자가 많이 나오고
오씨 가문에서는 높은 벼슬자리에 오른 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다.